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4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어쨌든 착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경우에 또 이제 살펴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참조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4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그런 점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전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이 3.5절의 군집의 이제 핵심적인 개념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 다 살펴 네, 감사합니다. 줌 화면 공유 깜빡했네요. 줌 화면 공유를 도입한 게 지난달이거든요. 지난달에 그 한 30명짜리 그 딥러닝 그 강의가 있어가지고 자연어 처리 강의가 있어갖고 그때 이제 30명 이제 오셨는데 그 화면이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도입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반응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군집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이제 개념들 우리 같이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뭔지 알았어요. 뭔지 알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이제 뭔지는 알았고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마지막에 몰려서 상의를 드리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펴봤고요. 남은 주제는 요 3.4절의 이제 차원 축소 이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직 마무리를 못 지은 게 뭐냐면 이제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이제 선형 모델 뭐 이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시간을 이제 활용해서 이런 남은 주제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상의를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아예 한마디도 안 말씀을 안 드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치워 놓고 진행하면 이제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형 모형하고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일단 우리가 뭐 비지도 학습과 뭐 데이터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제 최대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총동원해서 끝내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3.4절의 이제 차원 축소와 이제 차원 축소라고 하는 주제로 논의를 열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비지도 학습의 논의를 열었는데 비지도 학습의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군집 알고리즘이고 그 이 차원 축소라고 하는 것도 비지도 변환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학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변환에 해당한 변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제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이 두 가지 모두 그 엄격하게 정의가 된 용어가 아니니까 뭐 이제 원하시는 영어로 이제 하시되 다만 이제 우리가 논의해 오던 이제 학습은 이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과정인데 비지도 학습은 정답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제 학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용어를 사용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가치를 이제 제공하는가 실습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해당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제는 비지도 이제 중에서도 차원 축소라고 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됐나 이제 볼까요? 그죠? 비지도 학습에 이제 왔고 차원 축소인데 그럼 차원 축소를 도대체 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점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캔서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선형 모형이 이제 자라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예시로 좀 삼고 살펴보겠습니다. 디컴포지션에서 PCA를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짜고짜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비지도 쪽에 속하는 이유는 이거를 해보시면은 납득이 되시리라 생각하는데 타겟이 없죠. 그죠? 그냥 데이터만 전달한다 라고 하는 이제 측면이고, 요 여기서 제가 학습보다는 이제 변환에 좀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는 프리딕트가 아니고 트랜스폼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변환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그러면 차원 축소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30차원을 2차원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차원 축소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특성을 선별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변환을 통해서 수행하는 이제 방향성이 이제 있습니다. 특성 선별은 언제 했는가? 라고 하면은 이거는 많이 해보셨는데요. 붓꽃 데이터를 처음에 시각화할 때 이 꽃받침에서나 꽃잎에서나 이렇게 특성을 선별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이런 작업을 수행했나요? 왜냐하면 2차원 산점도를 이제 그리고 싶은데 실제 데이터는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이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영역들이 X3을 기준으로 이제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특성 선별을 왜 했는가? 라고 하면은 시각화를 위해서 이제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차원 축소를 하는 목표도 역시 시각화가 용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차원의 데이터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2차원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특성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변환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30차원 중에서 두 개만을 고르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선형 모형이나 또는 결정 트리를 한번 훈련시켜 보고 이 중에서 지배적으로 중요한 특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에서 먼저 이제 잘 아시는 앙상블에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이 이제 쉽죠. 그래서 이제 이 포레스트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그냥 이제 가장 간단하게 기본 설정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래티파이를 이제 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죠? 이미 이제 알려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적당히 고르고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시험 점수가 이제 높게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뭐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잘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특성 중요도를 이제 뽑았죠. 다음과 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특성 중요도를 내림차순으로 한번 이제 정렬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한 방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하되 다만 이제 요 색인 값을 캔슬 이제 피처 네임드로 해야 가독성이 이제 있겠죠. 특성 중요도의 합계는 1입니다. 만약에 어떤 특성의 그 중요도가 1.0이면 나머지는 다 빵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1.0인 경우에는 모든 if else 문이 해당 속성만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은 안 그렇겠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 개의 특성을 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지금 이제 보시면은 워스트 에어리아랑 원스 컨케이브 포인트 이런 것들이 그 가장 값이 높은 이제 두 개의 값으로 이제 선별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성 중요도가 둘이 합쳐서 25% 이제 정도니까 이제 이 두 개의 특성이 전체에서 이제 4분의 1 정도의 중요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합쳐서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 했냐라고 하면은 이런 이유입니다. 만약에 30개짜리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로 두 개를 고른다면 일단은 성능이 높게 나오는 모형이 있을 때 그런 모형이 제일 많이 참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개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 이 두 개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이 두 개만을 골라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럼 그림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서 이제 프레임에서 이제 플랫을 하고 스캐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x축이랑 y축의 이제 값을 골라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뭘 보고서 이제 골라야 되냐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는 처음에 5개만 보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워스트 페리미터랑 워스트 컨케이브 포인트를 각각 X 또는 Y로 선택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워스트 페리미터. 그리고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worst concave points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저랑 다르게 이 값의 순서가 약간 다르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랜덤 포레스트 이제 무작위성이 이제 있어서 그렇고, 근데 이제 결과 재현을 위해서 그냥 적당히 그 랜덤 스테이트를 딱 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이 두 개가 같은 거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얘는 스플릿을 할 때의 난수 초이 값이고, 이거는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할 때 난수 초이 값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같은 값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워스트 페리미터는 동일한데 그 워스트 레디어스랑 워스트 컨케이브 포인트가 지금 순서를 바꿨네요. 뭐 이름이 짧은 게 더 쉬우니까 워스트 이제 레디어스로 이제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리면 일단 이제 두 개가 그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컬러 값을 실제로 이제 타겟으로 이제 한다면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효과적인 표현인가에 대해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경향성이 확실히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이쪽은 그 빨간색이고 이쪽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골라서 시각화를 해도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잘할 수 있는가? 여부는 그거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해 볼게요. 전체 특성을 대표할 수 있으려면 이 두 개만 가지고서도 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두 개만 가지고서 그 대부분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두 개만을 골라서 시각화를 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요 셀을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일단 그 워스트 페리미터랑 워스트 레디어스라고 하는 것이 몇 번째 그 열에 위치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캔서에서 이제 피처 네임즈에서 비교를 이제 수행합니다. 워스트 레디어스랑 이제 워스트 이제 페리미터가 이제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넘파이 이제 웨어를 이제 써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죠? 언뜻 생각이 안 나네요. 특정 열의 색인 팩트. 그럼 이제 그냥 그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제 피처 네임즈에서 이제 워스트 페리미터를 이제 비교를 하면 뭐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느 값인지를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로지컬 오어를 굳이 도입을 해야 되나 이제 싶은데요. 워스트 레디어스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에 참인 부분이 어딘지를 이렇게 이제 획득을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넘파이 이제 웨어에다가 이제 그냥 넘겨서 살펴보면
20번하고 이제 2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13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워스트 페리미터랑 워스트 레디어스의 13개 이제 번호입니다.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건 이제 이런 방식인데, 그러면은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모델 평가에서 저 위와 같은 이제 방식으로 13개는 이제 획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모델 평가를 할 때 이제 캔서 데이터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 두 개만을 이제 가지고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점수가 나올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수행한 것을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서술을 이제 하자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특성만을 골라서 두 개의 특성만을 선별하여 학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이 두 개의 특성의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게 약간 번잡하긴 했어요. 좀 이제 번잡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했냐면 요 캔서 데이터에서 그 워스트 페리미터랑 워스트 레디어스가 이제 몇 번인지를 이제 알아내야 돼서 그래서 이제 20번하고 22번이다라고 하는 거를 물론 이제 눈으로 보고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알아내는 방식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조금 번잡하지만 이렇게 이제 해봤고요. 그 마지막에 여기 이제 그 이게 목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것을 이제 선택해 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죠? 뭔가 잘 안 되셔서 그 오랜만에 업로드로 이제 상해 주셨네요.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컬러 값을 이제 C 타겟으로 설정했는데 그 요게 이제 그 타겟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제 됐는데 요게 그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근데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요 컬러를 타겟으로 할 때는 어떤 가정이 있는가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그 가공을 할 때 캔서 프레임에 타겟 열을 추가를 하는 요런 작업을 가정합니다. 요렇게 이제 가정하면 우리가 문자열을 전달하면 얘가 이제 그 이 문자열에 대응하는 열이 있는지를 찾아봐요. 그럼 이제 그 열을 찾으면은 그거를 컬러 값으로 이제 하고 0하고 이제 1 두 개의 어떤 수치 값이니까는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색상을 각각 이제 부여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부여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요 타겟 열을 아까 추가해주는 부분을 좀 깜빡하셨다. 그러면은 이 열이 없으니까는
그냥 이 문자열 자체로는 스칼라 값이라서 컬러가 이제 할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열을 추가를 해주시면 그 아래에서와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시각화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여기 그 타겟이라는 값은 텐서 프레임에 타겟이라는 열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이제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주신다면 이제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논의로 다시 돌아오면 이 워스트 페리미터랑 워스트 레디어스 두 개만을 골라서 해줬는데 이게 그 아까보다는 훨씬 열등한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죠. 한 10점 정도 빠지죠. 9에서 이제 10점 정도 이제 빠지는데 그런데 아예 못하진 않아요. 이게 90점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개만으로도 상당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두 개만을 골라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하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보스턴 데이터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앙상블이고 랜덤 포레스트 이제 리그레서고 그러면 이제 보스턴 데이터를 물어보죠. 정말로 흑인 인구의 비율이 이제 중요한가?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그럼 이제 보스턴 데이터 이제 보시면 이제 보스턴 데이터고 보스턴 타겟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이제 스트래티파이를 좀 적용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보니까는 보스턴이 상업용 지구랑 비상업용 지구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아까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제 K민즈를 이제 잡았고 이 K민즈를 잡으니까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fit predict를 해서 이제 보선 데이터를 이제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나눌 때 가급적이면 이제 상업용 지구와 이제 비상업용 지구의 비율 자체가 왜곡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에 그 보스턴 데이터도 스트래티파이를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요런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 스트래티파이를 할 때 항상 타겟 값을 해봤잖아요. 근데 타겟 값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임의의 분류 유형을 이제 가진 값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덜 왜곡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이제 훈련하고 이제 시험 점수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냥 준수한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예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그 특성 중요도를 이제 뽑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처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소트 밸류즈를 한 거에 대해서 클래스를 이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랜덤 스테이트를 분명히 꽂았는데 얘는 도대체 왜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면은 K민즈도 랜덤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K민즈 자체 이제 군집에도 랜덤리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고정하시려면 K민즈도 그 랜덤 스테이트를 그 적당히 이제 고정해 주겠습니다. 안 좋네. 좋은 걸로 이제 잡아갖고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수치가 좀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 보스턴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점수가 이제 나왔죠. 91 정도 이제 나왔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높은 수준을 가정을 했을 때 과연 흑인 인구가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점도 우리가 그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 LSTAT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RM이 이제 높게 나왔는데 이게 LSTAT가 그 보면은 이제 그 하위 계층 요런 표현 자체를 이제 많이 쓰는 게 확실히 1970년대스럽죠. 이게 그 뭐 소득의 하위 계층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위 계층의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해 개수가 이제 높게 나왔는데 이런 거죠. 소득이 낮은 사람 그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하고 집값의 연관성이 상당히 이제 있다고 이제 보이는 거고 그리고 방의 개수도 아무래도 큰 집은 방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줘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랜덤 포레스트가 100개의 결정 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믿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블랙 피플, 그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블랙 피플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이 데이터를 수집한 사람은 이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블랙 피플을 수집을 했는데 적어도 결정 트리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효과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블랙 피플을 한번 빼보고 이 전체 점수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블랙 피플을 이제 그 제외를 해야 되니까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이제 빼는 건데요. 이제 보스턴 이제 피처 네임즈에서 B가 아닌 것 이렇게 보면은 블랙 피플 빼고 이제 다 참이겠죠. 그죠? 그럼 이제 넘파이 이제 웨어를 이제 통해서 요거를 이제 그 살펴보면 0, 1, 2, 3, 4, 5, 6, 7, 8, 9, 10, 11번이 빠졌네요. 그죠? 11번 빼고 나머지 11번이 블랙피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외를 하는 것도 아까랑 이제 비슷한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열을 이제 선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피플을 이제 제외하고서 만약에 이제 한다면 그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선별열을 데이터에다가 적용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그 특성 중요도에서도 보스턴 피처 네임스에서도 동일하게 열 선별을 이제 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B를 뺐습니다. 그런데 시험 점수는 사실상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그 예전에도 91이었고 지금도 91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블랙피플이 약간 정도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왜 했냐? 라고 하면 이 보스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배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제 속성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블랙피플을 이제 빼봤고, 그러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개만을 가지고서 했을 때 과연 이제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도 한번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데 요거를 이제 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열 선별을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비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볼까요? lstat와 룸을 이게 두 개 이상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넌파이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챗GPT한테 잠깐 물어보죠. ND 어레이에서 두 개 이상의 값이 존재 여부 확인. 그죠? 이즈인을 넘파이 이즈인으로 해야지 참. 잠시 생각이 안 날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넘파이의 이즈인 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아까를 이제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그 비교문을 요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이제 그 비교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열선별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월문보다는 이게 조금 간결해서요. 제가 이제 그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한 건 이거였는데, 아까 언뜻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중요한 속성을만을 구해서 우리가 이제 열선별을 해서 이제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근데 보시면 훈련 점수는 높게 나오는데 시험 점수는 저 두 개만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러면 캔서 데이터랑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캔서 데이터는 이 두 개만을 선별을 해서 그 봤을 때 이 시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만을 가지고서 시각화를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표성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높게 나오는 거는 그냥 요 그 결정 트리들이니까 이게 높게 나온 편인데, 지금은 이 두 개의 속성만을 골라서 했을 때 이게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두 개만을 가지고서 시각화를 하는 것이 전체 데이터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보스턴 이제 프레임을 플롯을 하는데 이 두 개만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군집 이게 실제로는 타겟 값을 컬러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요거를 그 아까처럼 이제 타겟 값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요 타겟 값 뭐 해도 되긴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요 타겟 값은 이제 가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은 요런 이제 히트맵 같은 이제 컬러바가 좀 의미가 있는데 밝은 색일수록 요 비싼 동네예요. 그죠? 가격이 이제 비싼 거고 어두울수록 이제 가격이 이제 낮은 건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이 대략적인 경향성은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말은 돼요. 룸의 개수가 많으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상식하고 이제 부합하잖아요. 근데 이제 로어 스테러스 이제 그 소득 하위 계층이죠. 이 소득 하위 계층의 비율인데 소득 하위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낮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이제 내렸는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모형을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두 개가 중요한지 몰랐다면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정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결정 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내놓고 나니까는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설명력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그리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분석을 수행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없는 이제 요런 이제 아래쪽에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서 보여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ZN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저 그래프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력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블랙피플 가지고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괜히 생사람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때까지 한 것을 교재에 해당 부분 어느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가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딱 이런 실험이 된 건 아닌데 그 교재에서 이 4.7절의 특성 자동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현재의 논의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 한번 논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1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319페이지 4.7절의 특성 자동 선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공감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특성을 만드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차원이 원본 특성수 이상으로 증가하기 쉬운데 특성이 추가되면 모델은 복잡해지고 과적합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특성을 추가하거나 고차원 데이터셋을 사용할 때 가장 유용한 특성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해서 특성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는 것도 괜찮은 이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가치는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지금 실험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에서 우리가 그 아까 이제 이 열 선별을 안 하고 그냥 했을 때 블랙피플을 안 빼고서 했을 때 시험 점수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 블랙피플을 빼고서도 비슷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미 모형 자체가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지 않은 것을 선별을 했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것은 거의 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분석해서 우리가 빼주나 아니면 그냥 모형한테 맡기나 어차피 효과가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면 뭐하러 고생해서 이 특성을 선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특성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과연 그거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3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20페이지에서 일변량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노바 테스트라고도 이제 통계 쪽에서 부르는데 어떤 임의의 특성 하나랑 이게 이제 그 타겟값 자체에 이제 영향을 주느냐 이런 점을 그 살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거를 그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스턴 데이터가 있는데 그 일부러 노이즈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개수는 이제 보스턴 데이터셋에 이제 개수로 만들고 보스턴 데이터가 이제 13개니까 한 5개 정도 그 노이즈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노이지 보스턴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노이지 보스턴은 원래 보스턴 데이터에다가 그냥 랜덤 노이즈를 추가한 거죠. 이건 그냥 방해거든요, 방해.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노이지 보스턴에 속한 속성들은 출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해를 해서 우리가 하면 성능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죠? 적극적으로 이제 그 방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노이지 보스턴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로 어 다시 이제 해보겠습니다. 군집은 이제 저 스트래티파이도 이제 그대로 주고요. 요거는 이제 노이즈를 주는가 안 주는거와 상관없이 이제 원래랑 이제 그 동일하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델 평가를 이제 하고 다만 이제 노이즈 보스턴을 이제 해서 이게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한번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떤가요? 일부 방해를 엄청 했잖아요. 5개나 거의 절반 가까이 그 5개나 집어넣어줬거든요. 50%의 특성에 해당하는 노이즈를 집어넣었는데 아무 상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정 트리 자체가 이거 왜 집어넣었어? 이런 거죠. 얘를 아무 상관없는데 하고 그냥 활용을 안 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특성을 선별하는 게 과연 이제 시간과 노력을 정당화할 만한 일인가를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